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드학원의 입시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 김기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인데, 보통 다른 학원의 컨설팅을 가시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들으셨을 때 되게 다양한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입시가 복잡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전달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성 방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점을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수시에는 크게 네 가지 트랙이 있다라고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5가지의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계별 전형이라는 그 전형을 대학들이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양대나 아니면 중앙대나 서강대나 성대, 이대 같이 그냥 서류만 보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조건을 넣거나 하는 그런 변형적인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단계별 전형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계별 전형에서도 보면은 1단계와 2단계의 점수를 각각 주는 대학들이 있는 반면,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의 합산을 통해서 차별을 주려고 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서울대의 일반 전형의 경우를 보면은 서류 100에 2단계에서 면접 100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1차에서는 서류만 가지고서 2에서 3배수를 뽑을 거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를 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무조건 면접의 점수로만 승부를 가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서류가 풍성하지만 면접이 잘 안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서류는 조금 떨어지지만 면접을 잘하는 아이인지, 이런 성향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접근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어떤 요소들을 서류에서 평가를 하는지 보면 크게 5가지 요소를 평가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기초학업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과 준비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성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런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자, 기초 학업 능력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학교에서 아이가 받은 성적, 즉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죠.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신 등급이 평균적으로 좋다라고 하여도 이 아이가 자기가 전공을 도전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련된 학과들의 과목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아이가 인서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략적으로 강남권 아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약 3.45 정도의 성적이라면 일단 인서울의 주위권 대학까지는 합격 가능권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과 관련 수상실적과 동아리 활동인데, 이 수상실적 부분이 어머님들이 많이 설명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는 수상실적이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아이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수상실적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여서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에 가장 잘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만약에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은 아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각의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경영학하고 어떤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학과의 관련 배경 지식들이 경영학에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레포팅을 해서 아이의 전공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부를 준비를 해가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질문하시는 어머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뭐 의대를 진학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학생부에 세부특기 사항이나 아니면 진로 부분 이런 곳에 의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넣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간혹 어떤 특정 과목에서는 의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직업으로서 진로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쌓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관련 분야에 대한 포괄성을 가지고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부분인데, 인성 부분은 보통 학생부의 맨 끝에 행동발달 특기사항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아이를 지켜봄으로써 평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하고의 일단 관계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아이가 그 행동발달 특기사항에 뭐 협동심이 뚜렷하다, 아니면 뭐 리더십이 탁월하다라는 어떤 특정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실제로 협동심이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하고 그 학생부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부분을 스토리가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업을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행동 발달 특기사항 이외에도 아이들의 인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리에서의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을 적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업적을 이제 빛내고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멘트들을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점에서 좌절을 했거나 아니면 깊은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겪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또 성장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표현을 해주는 게 인성 부분을 도드라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챙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인데, 자, 내신을 모든 과목을 다 좋은 성적을 받기는 사실 힘들긴 하죠.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어느 시점까지 평가를 하느냐를 놓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내신 등급의 평균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반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과목들인 거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와 과학. 자, 예전까지는 문과 아이들, 인문계열 아이들의 경우에는 과학을 빼고 사회만 반영을 하거나, 또 반대로 자연계열 아이들은 과학만 반영을 하거나 했었지만, 이제는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이 입시 요강에서 사회와 과학을 같이 반영을 하는 걸로 바뀌어 있고요. 또 한국사라는 과목이 사회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사는 독립된 한국사 교과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한국사 내신 반영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국사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별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석해 드리는 시간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의 경우에, 자, 내신 등급의 경우에는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바뀐 통합교육과정에 의해서 주요 과목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독립된 교과목이기 때문에 사회교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대학마다 입시 요강에 보면은 한국사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나중에 아이가 내신 등급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사를 내신에 반영하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게 아이에게 더 유리할지 아닐지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올라오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중학교에서는 성적표에 내신 등급이 찍히지 않고 A, B, C 환산 점수만 찍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등급이라는 개념을 잘 놓치기가 쉬운데 전교 등수와 내신 등급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몇 등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목별로 내가 몇 등급을 받았어 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과목별로 등급이 결정되는 수치들이 뭐 1등급의 경우에는 이수자들의 4%까지 그 다음에 2등급의 경우에는 11%까지 이렇게 다 수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고등학교를 다닐수록 내신 관리 등급은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학교의 전체 수강 인원이 몇 명인지도 유심히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내가 더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과목들이 무엇인지도 체크업을 해서 평균 등급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제 흔히 창의체험 활동이다라고 불리우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활동, 두 번째는 봉사활동, 세 번째는 진로활동,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아리활동, 다섯 번째가 독서활동인데요. 자, 근데 이 5가지의 창의체험 활동 중에서 이제 최근에 비중이 상당히 줄어진 것이 도드라진 게 이제 봉사활동 영역인데 과거에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특기 사항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를 분량을 늘리는데 또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봉사는 실적만 누계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비중은 입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딱 정해진 52시간만 채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봤던 인성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선정을 하셔서 좀 장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나중에 3학년 때 서류 준비하면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 이제 정규 창체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율 동아리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한 학년에 1개의 자율 동아리 활동만 학생부에 기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또 중요한 게 자율 동아리의 기입 분량이 최대 30자예요. 그러면 거의 학생부에 한 줄 정도뿐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꺼리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거를 1년 동안 잘 해야지만 한 줄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율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자신이 좀 더 학교생활 충실성,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에서 더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미리 계획된 자율 동아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의체험활동란에 이제 대부분 담임 선생님들이 기입을 해주시는 난들인데 담임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아이들의 학생부를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가 활동을 한 어떤 팩트들만 기준으로 해서 열거식으로 쓰여지는 그런 학생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실만 들어있는 그런 학생부에서 아이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아이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없겠죠. 때문에 멘트가 적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팩트 중심으로만 쓰지 말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 아니면 어떤 좌절을 겪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서술형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체크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창의체험 활동의 저 5가지 요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인데요.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은 담당 선생님들이 아이를 한 학기씩 지켜본 과정을 이제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날인데, 과거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이 과목에 2등급 이상인 아이들에게만 써주겠다, 나는 무엇을 수행한 아이들에게만 써주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큰 학생부의 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 등재 요령이 바뀌게 되면서 모든 수강생 아이들에게 세부특기 사항을 골고루 다 써주는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세부특기 사항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뭔가 예쁨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는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이 아이들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주어진 어떤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성실히 하는 거, 이런 거와 더불어서 자기의 진로 분야와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 배운 과목과 연관된 그런 레포팅을 꼭 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실전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전에서는 크게 2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서류 준비고, 2번째는 면접 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면접 준비는 학교마다 유형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하나씩 서류 준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라고 하면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추천서라는 서류까지 해서 3가지의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추천서가 거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서류는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이고요. 2번째 서류는 자소서입니다. 자, 흔히 자소서를 아이들이랑 이제 고3 때 준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거 선생님 자소서가 아니고 자소설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가공된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쓰려고들 많이 하는데, 이 자소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긴 하지만, 자소서의 구성이 대입의 1차 관문을 뚫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요소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겠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 자소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자소서의 첫 번째는 공통문항 3가지입니다. 이 공통문항 3가지는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 다 똑같이 받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뭐 가천대의 경우에만 공통문항의 구성, 그 다음에 활용을 조금 달리 하고는 있지만, 모든 대학들이 1, 2, 3번 공통문항을 똑같이 보는데, 자, 첫 번째 문항을 보면은, 고교 생활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천자 이내로 서술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되게 순진한 아이들이 작성을 하면 어떻게 써오냐면, 저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 영어 어휘력이 떨어진 걸 알게 돼서 영어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갔어요. 그랬더니 어휘력이 커졌어요. 이런 되게 순수한 그런 자소서들을 써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1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필돼야 될 요소는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부분이에요. 배우고 느낀 점이란 3년 동안 자기가 공부를 해온 과정에서 어떤 좌절,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공부 과정에서 얻은 성취로 인해서 그 다음 성취 동기를 얻은 그런 목적을 갖게 됨으로써도 충분히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1번에 있는 내용을 그럼 잘 꾸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공부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공부들을 왜 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 공부들을 어떻게 더 연결해서 공부를 해갈 건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써질 수는 있는 부분이죠. 자, 2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 중에 3가지를
선정을 해서 3가지 이내의 활동으로 1,500자를 꾸리는 건데, 자, 간혹 아이들이 저는 2가지로만 1,500자를 채우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 활동이 적기 때문에 2가지일 수도 있고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한 거 2가지만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보통은 3가지 활동을 다 하도록 소개를 하도록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 가는데, 이 3가지의 활동을 선정하지 못할 정도로 학교 활동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가 없어서 되게 많이 애태우면서 소재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충실히 하더라도 이 3가지의 소재는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다 보면 이 2번도 크게 무난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째, 결국 자기의 인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런 문항으로 1,000자 이내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예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예상하기로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내에서 학급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 특기 사항이 이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생각하다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연말에 기록을 해주시는 행동 발달 특기 사항에서 많은 소재들을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자율문항입니다. 이건 대학 자율문항인데, 최근의 추세는 대학마다 4번 문항을 운영을 안 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공통문항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학마다 자율문항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서울대의 경우에는 3가지의 책을 선정을 하여서 그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 같은 내용으로 각 책에 500자씩, 그래서 총 1,500자를 쓰는 그런 4번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의 경우에는 1,500자를 역시 주는데, 이제 왜 지원을 했니?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니? 라는 주제를 주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이러한 대학마다의 4번 문항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대학마다의 4번 문항을 잘 쓰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이 대학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육성해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희대의 경우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교양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교양대학을 운영하는 모습이 경희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교양 수업을 해주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배경 지식을 전문적으로 잘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다른 대학들도 전문 교양대학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학을 했을 때 내 전공에 대한 어떤 심화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교양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다 보면 대학별 4번 문항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말씀을 드리면, 자, 면접은 크게 2가지 유형의 면접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는 공통면접입니다. 공통면접은 모든 아이들이 같은 질문지를 보고, 같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형태가 공통면접이고, 2번째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아이가 낸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질문을 뽑아서 바로 즉문즉답을 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이 있는데요. 자, 준비된 이 경희대의 공통면접 문항을 보면은 특정한 어떤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 이 문항은 상반된 2가지의 가치관으로 부딪히는 질문지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일단은 물어보고, 그 가치관을 아이가 면접장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밝히면 교수님이 그 가치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아이의 가치관을 더
확인코자 하는 그런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대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데, 서류 기반 면접을 할 때 거의 모든 대학이 일단 시작해서 자기소개를 해봐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자기소개 부분이 최근에 블라인드 면접이 증가하면서 점점 자기소개를 하는 대학들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그 서류에서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경영 동아리를 했어요. 그럼 이 경제경영 동아리를 왜 했니? 그 경제경영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꼬리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꼬리 질문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단순히 이 활동에 그냥 단순히 참여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활동을 하면서 성장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더 변화를 한 건지, 고민을 좀 더 해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아이들이 꼬리 질문을 한 3개 이상 받으면 더 이상 답변을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서류 면접이 오히려 공통 면접보다 더 어려워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중요한 포인트 4가지만 찍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학교별로, 그러니까 대학별로 내신 합격 커트라인을 일단 확인을 해라.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전년도의 합격자 평균 등급들을 제시를 해주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해놨기 때문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년 합격자 컷을 보고 내가 안심을 하는 것도 서투른 짓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되겠는데 라고 포기하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인데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전형이 아니고, 아이의 그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갖춘 상태라면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대학마다 운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인재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랑 부합한지, 아니면 내가 준비한 서류가 그 대학교의 인재상에 잘 부합하도록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서류 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가 마감된 상태라면 당연히 이제 자소서의 비중이 모일 수밖에 없죠.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문들에서 그 하나씩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나는 되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취사 선택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이 전형이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잘 짚어보면 취사 선택에 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봤듯이 대학마다 단계별 전형에서 1차 점수와 함께 2차 점수인 면접을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1차 점수는 별개로 2차 점수만 가지고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로는 1차 합격에 어떤 방점이 있다면 최종 합격은 결국은 면접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시를 진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면접은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면접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바로 면접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도 미리미리 예상 학교를 또 목표 학교를 집어넣고 꾸준히 준비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은 다른 설명회에서나 아니면
안내 자료집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기초,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확립이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쌓아가거나 서류를 더 충실히 해감에 있어서 구멍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이해를 또 확실히 하고 그를 통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잘 스토리를 잡아서 준비해 가자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